반갑습니다. 무역영어 강의를 맡은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들 주로 살펴봤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에 이제 이어서 오늘부터는 무역 결제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 결제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무역 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라는 것이 수출자와 수입자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모두를 보존하거나 혹은 이제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결제라는 것은 수입업자가 단순하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수출자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 수입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지 혹은 하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상호적인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무역 결제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결제 방식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제 시기와 결제의 의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역 결제 방식의 종류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송금 방식입니다. 수출상이 약정한 물품을 선적하기 전, 동시 후에 수입상이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체의 방법이죠. 그래서 은행 간에 서로 대금을 주고 받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수출상이 약정한 물품, 그러니까 계약한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도 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선적과 동시에 서류의 상환으로서 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요. 또 선적을 한 후에 수입상이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방식은 이렇게 전, 동시, 후 이 세 가지의 기간으로 나뉜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심 같은 경우는 DP 그리고 DA 방식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DP 방식은 Document Against Payment라 그래서 이제 다큐멘트 서류죠. 서류가 against payment 지불과 동시에 서로 상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지급할 때 대금을 준다 혹은 대금을 지급하면서 서류를 인도한다라는 개념으로 지급 인도 방식 즉 지급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P 방식 같은 경우는 은행이 이 거래에 개입을 하긴 하지만 실제 은행들은 아무 권리가 없고 서류를 전달하는 그리고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서 거래에 참여한다는 점 먼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A 방식은 인수도 방식으로서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 그럽니다. 우리가 비엔나 협약에서 acceptance에 대한 개념을 한번 들어봤었죠. 그게 바로 승낙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추심 방식의 A, 저 DA에서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고 했을 때는 인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먼저 가져가서 물건을 찾은 다음에 돈을 나중에 만기에 지급을 하는 방식을 DA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계속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결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장 결제 방식입니다. 우리가 신용장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혹은 무역이나 물류업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 혹은 발행은행의 조건부 대금 지급 확약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나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신용장이라는 게 우리 무역영어 시험에서도 그렇고 실제 전체적인 무역의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제 신용장과 관련된 규칙으로서 UCP 600 신용장 통일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영어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발췌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무역영어 내용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시험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신용장 통일 조건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송금 방식입니다. 무역계약을 체결한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기 전, 동시, 후에 수입상이 대금을 은행을 통해서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대금을 송금하는 거죠. 이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은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은행이 개입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 거래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수입업자의 요청을 받은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의 은행으로 돈을 보내게 되고 그 수출지 은행이 수출자와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송금 방식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송금 시기에 따른 분류, 사전 송금 방식이라는 게 먼저 있는데요. 계약 물품의 선적 전에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전 송금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상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내기도 전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은 없어지는데요. 반대로 수입상 입장에서는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또한 선적도 하기 전에 내가 대금을 먼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부과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수입상들이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사전 송금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내가 잘 아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거래를 한 회사와 거래를 할 때는 사전 송금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수입상은 내가 돈을 먼저 지급하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계약된 약정일에 돈을 받은 수출상은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약정일이 있겠죠. 선적일이. 정해진 선적일에 수출상이 선적을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송금 방식 그리고 현금 거래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 방식에서는 CWO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캐시 위드 오더라 그래서 CWO라 그러는데요. 캐시 위드 오더, 주문과 함께 캐시를 수출상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 송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후 송금 방식이 있습니다. 수출상이 대금을 받기 전에 계약 물품을 수입상에게 발송한다. 자, 사전과 사후는 모두 수출상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출상은 대금을 받기도 전에 계약 물품을 수입상에게 발송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내가 물건을 보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수출상은 이 거래를 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입상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먼저 받은 다음에 계약서상에 약정된 내용들을 전부 다 물건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입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상은 계약서상에 약정된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물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송금 방식, 사전 송금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송금 방식이 구분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송금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전신환 송금 방식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자, 전신환 보통 TT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TT 거래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라 그래서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국의 송금은행이 수출국의 지급은행으로 계약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지시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서 수입국에 있는 송금은행, 자, 수입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수입상이 요청을 합니다. 내가 대금을 지급할 곳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은행에다가 대금을 좀 맡기겠다 혹은 이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수입상의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송금은행이 수출국에 있는 수출국의 은행, 즉 지급은행으로 계약된 약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지시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 바로 전신환 송금 방식, 즉 TT 거래라고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 가셨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도중에 무역 거래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때, 대금 결제를 할 때 이 전신환 방식, TT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전신으로 송부해서 지급은행이 수취인에게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전신환 방식입니다. 자, 전신환 방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대금을 결제하는 이 은행들, 지금 송금은행 그리고 지급은행은 이 계약의 면밀한 내용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수입자가 요청한 거, 그리고 단순히 수출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 이거에 대해서만 수수료 명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 있어서 수입국, 돈을 보내는 이 수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험이나 혹은 물건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나 물건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이런 송금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주의점이 되겠죠. 송금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대금을 그냥 단순하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지급 보증을 한다든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보내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이나 위험이 따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송금 방식은 반드시 송금을 하기 전에 혹은 이 송금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특히나 수입자는 이 거래가 안전한지 그리고 안정성을 띠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신한 방식, 일단 TT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TT 방식은 지금 그림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우리가 만나서 대금 결제를 할 때는 송금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라고 양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송금 방식이 진행되면 수출자를 대금을 지급받을 수취인이라고 부르고요. 페이이라고 부릅니다. 수취인. 그리고 자, 수입자는 원래 바이어지만 송금 방식을 진행하면 똑같은 수입자를 두고 리미터 해서 송금인, 돈을 보내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TT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셀러나 바이어에 대한 표시보다는 이렇게 수취인, 송금인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일단 체결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입자, 즉 송금인이 송금해야 되는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송금을 의뢰를 하죠. 내가 어느 수출지에 있는 대상은행으로 돈을 얼마를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송금을 의뢰합니다. 그럼 이 송금을 의뢰받는 은행에서는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지급받거나 혹은 수입자와의 거래은행인 경우에는 일단 대금을 지급 지시를 해줍니다. 자, 이 송금은행과 지급은행은 통상적으로 잘 아는 은행 혹은 이제 지사 간에 똑같은 은행인데 나라만 다른 이런 은행끼리 서로 송금은행과 지급은행을 보통 진행을 하죠. 그래서 송금은행은 지급은행으로 지급 지시를 하고요. 지급은행은 지급 청구 및 지급을 수출자에게 해서 수출자는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바로 여기 나오는 TT 거래입니다. 자, 시험에서 실제로 이 전신한 거래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이 흐름을 다 이해하시고 송금은행과 지급은행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수입자를 송금인이라고 부르고 수출자를 수취인이라고 부른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두 번째는 수표 송금 방식입니다. 자, 디맨드 드래프트라 그래서 수입상이 물품 대금을 은행에 입금하여 요구불 송금 수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이를 직접 수출상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송금 수표, 대금이 적힌 송금 수표를 받아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위험이 따르겠죠. 수입상은 자, 물품 대금을 은행에 입금해서 송금 수표를 받았고, 자, 이 송금 수표를 보내는 과정에서 분실이나 위험은 누구 책임이겠어요? 당연히 수입상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표 송금 방식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이 거래를 하는 TT 거래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편환 송금 방식이 있습니다. 메일 트랜스퍼라 그래서 MT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지의 송금은행이 수출지의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우편안을 발행하여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에 우편 송부하는 방식이다. 자, TT 거래와는 전부 다 좀 다르죠. 일단 수입상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입지에 송금은행이 있었죠. 그 송금은행이 수출지에 자기가 잘 알거나 거래가 가능한 지급은행에다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TT 방식과는 다르게 우편안은 수입지에 있는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에다가 대금을
지급해서 전달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송금은행이 이 정도의 금액 너가 수출자한테 먼저 지급을 좀 해줘라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안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에 우편을 송금해서 이 우편안대로 지급은행인 너가 수출자한테 대금을 좀 지급을 해줘라 라는 방식이 바로 우편안 송금 방식 MT 방식입니다. TT, DD, MT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송금 방식의 종류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TT 거래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번의 대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청산 결제 방식이 있는데요. 이 결제 방식은 OA 방식, 즉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결제를 할 때 청산 결제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산을 한다는 것은 쌓여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한다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장부 거래를 하다가 최종 시기에 약정한 시기에 그 금액을 결제하는 형태로 띄는 게 바로 청산 결제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내용을 보시면 주로 장부 결제나 상호 계산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출입자 간에 빈번하게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각 거래 건마다 대금을 수수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 및 채무를 서로 상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청산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는 거래를 할 때마다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수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요. 특정한 계좌 하나를 개설해서 그 계좌 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거래가 마감되는 시기 혹은 약정한 청산 시기가 오면 그 시기 때 차액을 지급을 하거나 받는 이렇게 거래하는 방식을 바로 청산 결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쌓아뒀던 것들을 한 번에 특정한 약정 시기 때 정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청산 결제를 하려면 양 회사 간에 실제로 굉장히 신의가 있어야 되고요. 아무 회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빈번한 거래를 여러 번 해야 될 때 그 거래 절차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청산 결제를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신뢰가 두터운 본사와 지사 거래, 그리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거래, 이럴 때는 청산 결제 방식을 흔히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OA 방식은 외상 거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외상 거래라는 개념은 지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지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외상 거래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출자는 수출 대금 회수 위험에 노출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수입상은 지금 당장 대금을 지급을 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대금에 대한 결제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특정한 시기까지 정산이 되는 것, 즉 청산이 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출상 입장에서는 조금 대금을 회수하는 이 회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 결제 방식 중에서 은행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한 계좌 내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것을 마지막에 정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금 결제 방식 중 은행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현물 상환 방식입니다.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하는데요. 현물이라는 거는 물건을 실제로 놓고 본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출상이 계약 물품을 선적한 후에 일단 선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후 거래 방식이겠죠. 선적 서류를 수입국 소재 자신의 지사나 대리인 또는 수입국의 은행에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계약 물품을 검사한 후에 상품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수출상은 먼저 물건을 챙겨서 선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지에 내 회사가 있거나 내 지사가 있거나 내가 아는 거래처가 있다면 그곳으로 물건을 보내서 일단 보관을 해두죠. 혹은 수입국에 있는 은행이 담당하는 창고나 이런 곳에다가 물건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입자가 실제로 그 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물건을 열어서 확인한 다음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죠.
자, 이건 상당히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각자의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수입상이 물품을 검사한 후에 인도하기 때문에 물품 인수를 거부할 경우 물품 대금 회수가 어렵거나 거래에 손해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수출상은 기껏 열심히 물건을 챙겨서 선적지로 보냈는데 이 선적지에서 수입상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수입상이 물건을 받는데 약정한 거래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수출상에게는 거래 위험으로서 수입지까지 가는 그 운반비와 운송비와 보관비 등을 전부 다 손해를 떠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수입상 입장에서 이제 뭐냐?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을 보고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입상 입장에서는 직접 눈으로 물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을 좀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결제 전에 계약 물품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수입상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식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거래는 수출상들은 안 하려고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런데 수출상들도 결국은 거래처를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품질에 대한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수입지에 있는 우리 회사, 지사가 물건 조달을 좀 원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현물 상환 방식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래에 있어서 수출상과 수입상의 입장들이 다 있지만 실제로 한쪽이 불리하다라고 해서 그 무역 거래가 발생하지 않거나 반드시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다 이로운 점들이 있겠죠. 수입상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물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수출자에 대한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증가를 할 수 있죠. 그만큼 수출상은 물건이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서로 간에 이런 이제 이론적인 입장에서야 수입상이 유리하다라고 보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이익을 챙기면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류 상환 방식입니다. CAD 방식이라 그래서요. Cash Against Docu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시, 현금을 against document, 서류와 교환해서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주면 물품의 권리가 담긴 서류를 주면 캐시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수출상이 약정 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 서류를 수출국 내에 소재하는 수입상의 지사나 대리인 또는 수입상의 거래은행 또는 수입상에게 직접 제시하여 선적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서류 상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순하게 수입상은 물건을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서류와 교환으로서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상 입장에서는 물건에 대한 조금 자신이 없더라도 어때요? 서류가 맞으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볼 만하죠.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수출상 입장에서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입상은 물건을 안 보느냐? 실제로 물건을 확인은 합니다만 서류가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금을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입상 스스로 선적정 검사, 보통 프리시핑 인스펙션이라서 PSI라고 부르는데요. 실시 이렇게 선적정 검사를 수입상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PSI 비용이 수출상 입장에서는 발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류만 잘 만들어서 일단 물건은 온전하게 챙기고 서류를 잘 만들어서 서류를 전달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 수출상의 입장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수입상의 입장은 대금을 지급한 후에 물품을 보기 때문에 서류가 오자마자 돈을 보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과 물품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었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실제로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멘트는 물건에 대한 비중보다 뭐예요? 다큐멘트, 서류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입상은 서류가 도착하자마자 돈을 지급을 했는데 물건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계약된 물품과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럴 때 좀 복잡한 일들과 손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래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수출상과 수입상의 입장이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출상과 수입상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지만 실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서류 상환 방식에서도 수입상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지만 수출상 같은 경우도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상 입장에서도 서류를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실제 무역거래에서는 뭐 송장이라든가 보험증권이라든가 아니면 선화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송 서류 그리고 검사 서류 등등등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상이 단순하게 어떤 서류 하나, 두 개를 챙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잘 챙기는 것 그리고 서류를 제시할 때 실제 약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제시를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수출상과 수입상이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수출상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구나. 이럴 때는 수입상이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구나. 반대로는 수출상이 불리하거나 수입상이 불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 각각의 의무들을 잘 수행해야 그 상황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무역영어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런 서류상환 결제 방식, 서류상환 방식 CAD 같은 경우는 수출상과 수입상의 입장을 고루 문제 속에 넣어 놓고요. 틀리거나 맞거나 하는 내용들을 고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CAD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수출상의 입장이 어떻고 수입상의 입장이 어때서 이 거래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 서류와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은 제대로 보지 않는 이런 한계성도 지닌다라는 것들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냥 CAD는 수입상이 유리한 거야 혹은 수출상이 유리한 거야 라고 기억을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는 게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송금 방식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추심 방식이 나옵니다. 자, 추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심 말 그대로 돈을 달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현실에서의 추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무역에서도 역시 유사한 행위가 바로 추심 거래입니다. 자, 추심의 당사자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추심 거래에서 추심 의뢰인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자, 거래은행에 추심 업무를 의뢰하는 고객이다라고 하는데 이 추심 의뢰인 수출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추심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대금을 요청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추심을 의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을 받을 게 있으니 내 거래은행에다가 돈 좀 네가 대신 받아줘라. 너 은행이 돈 좀 받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이 추심을 의뢰하는 사람 이게 바로 수출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을 내가 받아야 하니 은행한테 이 대금을 대신 수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추심을 의뢰를 하는 게 바로 추심 의뢰인인 수출상입니다. 자, 그리고 추심 의뢰은행은요. 이 추심 의뢰인으로부터 추심 업무를 의뢰받은 보통 수출지에 있는 은행이 바로 추심 의뢰은행입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나 이렇게 추심을 해야 하니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 추심 의뢰은행은 그 추심을 받아서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으로 추심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지에 있는 은행이 바로 추심은행이죠. 추심 과정에 참여하는 추심 의뢰은행 이외의 일체 은행을 바로 통상 수입국 은행으로서 추심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자가 추심을 의뢰하고 수출지에 있는 추심 의뢰은행이 이 의뢰받은 거를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으로 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지에 있는 이 은행은 수입자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추심을 진행하겠죠. 자, 그래서 제시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지급인에게 제시를 행하는 추심은행, 그래서 매수인의 보통 거래은행을 추심은행이자 제시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제 프레젠팅, 제시라고 하느냐면 수출자는 대금을 받으려면 내가 물건을 보냈다라는 증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역거래에서는 서류죠. 그래서 이 서류를 제시하면서 수입자한테 돈을 내놔라 혹은 대금 결제를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추심은행이자
똑같이 제시, 서류를 제시한다 그래서 제시은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당사자, 지급인. 지급인은 바로 추심 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추심 서류를 받아서 제시해야 될 자, 바로 수입업자,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추심 거래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그런데 앞서 봤던 송금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앞서 역시 송금 방식에서도 송금은행이나 지급은행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추심의 당사자들처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더 은행의 일들이 늘어난다. 하지만 계속 반복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추심 거래에 있어서 은행들은 각각의 역할만 할 뿐 어떠한 의무도 지니지 않는다라는 거 우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추심에 대한 종류, 어떤 추심들이 있는지. 자, 화환 추심과 무화환 추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용장을 보거나 아니면은 추심을 보거나 전부 다 화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화환이라는 거, 다큐멘터리라는 말이 붙으면 상업서류가 추가된 방식의 거래를 다 화환거래라고 합니다. 상업서류. 즉 여기서 나오는 상업서류라는 거는요. 그 화물을 선적했다는 증빙인 선화증권 그리고 뭐 상업송장 같은 이런 물품에 대한 내용들이 적힌 서류들이 대부분 상업서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상업서류가 첨부된 금융서류의 추심 또는 금융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업서류만의 추심은 화환추심이라고 하고요. 무화환 추심은 상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그냥 금융서류의 추심, 말 그대로 대금을 받을 지시서나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거를 무화환 추심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추심에는 화환 추심이 거의 다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추심에서는 환어음이라는 게 발행이 돼요. 자, 환어음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상거래에 있어서는 어음이라는 것이 대금을 줘야 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즉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작성해서 주는 게 바로 어음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그런데 무역에서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수출자가 작성하는 환어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어음 같은 것들이 추가된 것은 전부 다 역시 화환 추심, 화환 거래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추심의 대상이죠. 금융서류와 상업서류. 금융서류는 환어음, 약속음, 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증권들을 얘기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통 상업서류에 보통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상업서류는 뭐냐면 송장, 권리증권, 운송서류, 그러니까 화물에 대한 내용들이죠. 송장, 권리증권, 운송서류, 검사증명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또는 금융서류가 아닌 모든 서류가 전부 다 상업서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서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서류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추심의 결제 방식을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앞서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추심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DP 방식인데요. Document Against Payment라고 해서 지급 인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ocument, 서류의 Against Payment, 상환과 함께 Payment, 지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 인도 방식 혹은 지급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상이 계약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자, 먼저 선적을 합니다. 추심 거래에서는 물건을 먼저 보내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적을 하고 수입상 앞으로 일람출급 환어음. 자, 일람출급 환어음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서류를 한번 봤을 때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출급해주라, 지급해주라라는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상이 거래하는 외국환은행, 즉 추심의뢰은행에 의뢰하면 추심 의뢰를 받은 추심의뢰은행은 수입국에 있는 추심은행을 통해서 수입상에게 환어음 및 선적 서류를 제시한다. 그러면 수입상은 그 환어음을 받고 바로 Document Against Payment, 서류를 받으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먼트, 지급을 해야 되죠. 대금을 결제하고 선적 서류를 다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와 상환으로 결제가 일어나는 방식,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서류를 주면 서류를 받아가면서 돈을 바로 수입자가 결제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DP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추심 거래를 약정한 다음에 수출상은 선적을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심 거래에서는 항상 선적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선적 서류를 다 챙기겠죠. 선적을 했으니까 내가 선적했다는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음이 아니라 수입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을 수출업자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업자가 환어음을 직접 내가 돈을 얼마를 받아야 한다라는 환어음을 발행을 해서 추심의뢰은행에다가 추심의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추심의뢰은행으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시를 하면 그 추심의뢰은행은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으로 추심을 줍니다. 추심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면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이 수입자한테 가서 그 받은 서류와 함께 제시를 하면서 자, 이 서류들이 왔다. 지금 수출상이 이렇게 물건을 실어서 너한테 보냈다. 그러니 대금 결제를 해라. 라는 식으로 document against payment, 서류를 제시하면 against payment, 바로 지급을 대금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환어음과 서류를 챙겨서 수입상한테 제시를 하면 수입상은 그 서류를 받아가야 물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의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받아가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DP 방식입니다. 자, DP 방식을 기억하실 때는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수출상,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수입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선적을 한 다음에 대금을 달라고 하는 그 선적 서류와 함께 대금을 달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DP 방식에서는 일단은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선적을 합니다. 선적을 한 다음에 처음에 선적을 하는 그 서류들을 다 챙기고 환어음을 작성을 해서 수출지에 있는 추심의뢰은행으로 추심을 의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류를 발송을 해주죠. 추심은행으로 추심을 해달라고. 그 다음에 추심은행은 서류를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받고 이 추심은행이 받은 돈을 수수료를 떼고 추심의뢰은행으로 주고 그 다음에 추심의뢰은행이 수수료를 떼고 수출상한테 그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추심의뢰인, 즉 수출상은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은행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약간의 수수료를 주면서. 이런 방식이 바로 DP, Document Against Pay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추심결제 방식의 두 번째 DA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 그래서요. 인도 방식, 즉 인수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P 방식과는 차이점이 당연히 있겠죠. 수출상이 선적 후에 환어음을 발행하고 선적 서류 발송, 그리고 추심의뢰은행이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한다. 이 과정까지 똑같아요. 먼저 일단 추심에서는 선적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선적 서류 챙겨서 환어음 챙겨서 추심의뢰은행으로 추심을 준다는 거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심의뢰은행이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으로 역시 추심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수입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업자가 어음상에 acceptance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을 하고요. 보통 아까 DP 거래에서는 서류를 가져가면서 그냥 대금을 지급했죠. 그런데 DA 방식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acceptance, 나 이 서류 인수했다라는 표시를 함께 서명을 합니다. 확인을 해둬야겠죠. 그리고 추심은행은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업자에게 선적 서류를 인도해 줍니다.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환어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심은행이 갖고 있고요. 만기 때 돈을 받아야 되니까. 대신에 선적 서류를 인도해서 수입업자가 물건을 찾아간 다음에 만기일, 환어음의 만기일이 됐을 때 대금 얼마를 수출상한테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출상이 작성한 서류잖아요. 환어음은. 내가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고 작성한 서류. 이 서류를 제시를 해서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추심의뢰은행 앞으로 송금을 하고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상한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죠. 자, DP 방식과 DA 방식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DP 방식은 처음에 선적을 하고 선적 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작성을 직접 하죠. 수출상이. 나 돈 얼마 받아야 돼 해가지고 쭉 작성을 합니다. 작성한 다음에 추심의뢰은행, 수출지에 있는 추심의뢰은행으로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은
서류를 확인하고 바로 추심은행으로 추심을 진행하죠. 그럼 수입지에서 이 추심은행은 수입자한테 가가지고 너 앞으로 추심된 게 있다. 서류를 가져왔다. 라고 하면서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를 하는 방식이 바로 DP였죠. 근데 DA 방식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선적하고 선적서류 챙기고 환어음 챙겨서 추심을에 진행하고 추심은행까지 오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추심은행에서 수입업자한테 서류를 딱 제시를 하면 acceptance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을 한 다음에 환어음은 추심은행이 보관을 하고요. 선적 서류들을 먼저 내줍니다. 수입업자가 지금 acceptance, 내가 이거 인수했다라는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만기 때 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생긴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선적 서류를 주고 물건을 찾아서 운영을 하다가 수입업자는 만기 시기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환어음을 제시했을 때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방식이 바로 인수인도 방식,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어음이라도요. DP 방식에서는 일람불 환어음, 그러니까 한번 열어보면 바로 대금 결제해줘야 되는 일람불 환어음이 사용이 되는데 DA 방식에서는 환어음을 제시했을 때 바로 결제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기한부 환어음, 기한을 둔, 결제의 기한을 둔 기한부 환어음이 DA 방식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 지급 또는 서류를 주면, 다큐먼트를 주면 against payment 되는 게 바로 이 서류, 지급도 방식이구나. 그리고 인수도 방식은 다큐먼트, 서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gainst acceptance, 인수를 해주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이 인수 확인을 한 다음에 환어음이 기한부로 반영이 되고 이 기한부 환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DA 방식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심 관련된 시험 문제는요, 요 DP, DA의 구분만 잘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DP와 DA 구분 잘 해두셔야겠고요. 수출거래 약정하고 선적을 하고 똑같아요. 지금 두 번째 과정까지는 똑같이 가는데 세 번째 과정에서 이제 억세턴스를 한다 그랬죠, 수입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어음의 만기일 때 수입업자가 대금을 결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P와 다르게 DA 방식에서는 서류 인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서류를 인수해 놓고 일단 환어음의 만기일에 결제를 하게 되고 수출상은 그러니까 돈을 조금 늦게 지급을 받는 단점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DA 방식, 인수, 인도 방식입니다. DP와 반드시 잘 구분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DP 유산스라는 게 있어요. 자, 말이 또 안 돼요. DP는 바로 지급하는 건데 유산스, 기한부라는 말이거든요. 기한부. 바로 지급을 하는 건데 기한부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지정된 미래 일자에 대금과 서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자, DP는 원래 서류 주면 돈 바로 주는 거였고요. 기한부 방식은 서류는 인수해주고 돈을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미뤄져 있는 거예요. 지정된 일자에 서류를 주면 그때 환어음과 서류를 한 번에 주면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 계약 물품의 운송 과정이 서류 도착보다 늦어지는 경우 수입자의 대금 지급 시기와 서류 인도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 자, 그러니까 서류가 먼저 왔는데 물건이 나중에 와요. 그러면 지금 물건도 안 왔는데 서류를 가져가도 수입업자는 바로 결제를 안 해줄 거잖아요. 물건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이 오는 걸 기다렸다가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서류 인도 시기를 맞추기 위해 사용을 하는데 세 번째 내용 보시면 추심은행이 DA로 착각을 해서 이거를 선적 서류를 인수시켜버리면 DA 같이 똑같이 인수시켜주고 환어의 만기 때 대금을 결제받으면 거래 위험이 역시 생길 수 있고요. 보통 DP, at 30 days after BL date라고 해서 원래 after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요. DP에서는 바로 서류를 주면 돈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개념으로서 보통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DP 유산스는 DP 거래와 유사하지만 그 기한을 조금 떼놓은 거예요. 환어음에서. 그래서 원래 선적 서류를 줬을 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선적 서류가 왔는데 물건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선적 서류를 인수시키거나 매입시키기 어려운 거죠. 지급을 하라고. 그래서 같이 가지고 있다가 기한을 좀 끌다가 그때 한 번에 지급해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바로 DP 유산스 방식이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앞에 있었던 DA와 DP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보너스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기출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와 DA 거래에 관련한 ICC 추심 통일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은행은 자신이 선정한 타 은행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처음에 추심을 설명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추심에 있는 은행들은 의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거나 하는 것들. 자, 1번과 2번 둘 다 뭐예요?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하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3번에 은행은 물품에 대한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보관하는 등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올바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의무가 없습니다. 자, 4번에 DP, DA 거래의 드로우인은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된다. 드로우인은 개설은행이 보통 되죠. 자, 밑에 해설을 한번 볼게요. 은행은 물품이 아닌 서류로서 거래하는 것이며 은행은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없습니다. 은행은 그냥 서류만 보고 서류 전달해주고 서류가 몇 통인지 맞는지 그리고 맞는 서류인지 정도만 보는 거지 이거를 막 다 책임을 규명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다. 추심거래상의 은행은 서류 거래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 꼭 나오니까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드로이 지급인은 추심거래 시에는 수입자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신용장 거래 시에는 바로 개설은행의 개념이 됩니다. 보통 신용장에서 지급인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추심거래에서는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는 거.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그리고 서류의 통수가 맞는지 서류에 그냥 명목이 맞는지 서류 항목이 맞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1번에 은행을 통해 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한다. 자, 은행을 통한다 그랬죠? 수출상, 수출지에 있는 추심의뢰은행,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으로 의뢰를 해서 수입상에게 제시를 해서 대금을 회수한다.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2번에 DP 방식과 DA 방식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DP와 DA로 크게 나눈다라는 거. 세 번째, URC-OE. 자, 이게 바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입니다. URC-OE가 추심에 관한 규칙. 그래서 시험에서 규칙이 있냐, 추심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URC-OE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RC-OE가 적용이 되며 은행은 이에 따라 서류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것도 이제 많이 속아 넘어가신 분들이 많죠. 심사라는 건 뭡니까? 맞고 틀린 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추심거래상에서의 은행은 서류가 맞고 틀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통수를 확인하거나 그 서류의 이름이 맞는지 정도의 여부를 확인할 뿐이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심사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신용장 거래에 비해 은행 수수료가 낮다라고 합니다. 추심거래 같은 경우는 은행이 하는 일이 별로 없죠. 말 그대로 서류를 전달하는 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장 거래에 비해서는 은행 수수료가 낮습니다.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 넘어가게 되면 은행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추심거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쌉니다. 일단 추심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번 서류의 심사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거래와는 좀 다른 이런 차이점을 지닌다. 자, 그 다음에 DP, DA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수출상 입장에서는 DP보다 DA가 위험 부담이 크다. 수출상은 DA 거래를 하면은 돈을 나중에 받는다 그랬죠.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출상 입장에서는 DP보다 DA가 조금 위험 부담이 큽니다. 대금 회수의 위험이 있죠. 2번에 DP, DA 거래가 신용장 거래에 비하여 수입상에게 은행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다. 맞죠? 신용장 거래에 비해서는 추심 거래가 은행이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안 뗍니다.
자, 3번에 DP SIT뿐만 아니라 DP 유산수도 있다. 자, DP 유산수를 제가 굳이 언급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DP와 DA로 구분이 되지만 DP 유산수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에 DPDA는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추심거래에 대해서도요. 단기 수출보험 그리고 그 선적 후에 그리고 포페이팅 같은 제도로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보험이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된다. 그러니까 추심거래에서도 수출보험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이 상당히 길긴 하지만 좀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어 문제를 풀 때도 추심거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해석만 조금만 되면 골라내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Dear Mr. Cooper라고 해서 쭉 제가 해석을 해놨죠. 상기 주문은 완료되었으며 7월 6일에 출발해서 7월 30일에 런던에 도착할 아리랑호에 선적하기 위해 부산항으로 보내졌습니다. 라고 해서 세 번째 줄까지 쭉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When we have the necessary documents 우리가 요구하는 필요 서류들은 we will forward them to A, 서울뱅크. 자, 서울뱅크로 we will forward them 우리가 보낼 거래요. 그리고 전달을 할 거래요. 서울은행으로. 자, 그리고 here and they will forward them to HSBC London for collection. 그래서 HSBC에서 컬렉션 하면 추심입니다. 추심. 추심을 하기 위해 HSBC 런던 지점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필요 서류들을 수령하면 서울은행으로 전달할 것이며 서울은행은 추심을 위해 런던은행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각이 나오죠. 어떤 얘기냐? 수출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가 준비되면 서울은행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수출상이 서울이나 한국에 있는 수출상이고 저기 있는 A, 서울은행은 추심 의뢰은행이겠구나라고 좀 유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 추심 의뢰은행이 런던에 있는 HSBC로 추심을 의뢰하겠죠. 그러면은 아, 런던에 수입자가 있고 그 HSBC 은행이 추심은행이겠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들 보면 We have taken particular care to see that the goods have been packed 하고 자, 괄호가 돼 있어요. Your instruction. 보통 이제 당신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의 상품들을 포장하는데 taken particular care. 우리가 특별하게 조금 케어를 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the 6 crates have been marked with your name. 6개의 상자에 귀하의 이름이 your name이 표시가 될 것. marked with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표시가 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리고 if you need any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라 그래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정리를 해보면 현재 주문 처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처음 얘기했죠. 상기 주문은 완료됐고 7월 6일에 출발해서 7월 30일에 런던에 도착할 아리랑호에 선적하기 위해 부산항으로 보내졌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선적 기간이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필요 서류들을 수령하면 서울은행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아, 서류를 챙겨서 주는 사람 수출상이죠. 추심 의뢰인입니다. 그리고 서울은행은 추심을 위해 HSBC 런던 지점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아, 서울은행이 추심 의뢰은행이고 여기 있는 HSBC 런던 지점이 추심은행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시에 따랐습니다. 라고 해서 밑에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6개의 상자에 귀하의 이름을 marked with your name이라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시가 완료되어 있고 미스터 쿠퍼에게 이렇게 보낸 겁니다. 피터 한이 보낸 거죠. 자, 그럼 1번. What role may 자, A 서울뱅크죠. 서울뱅크 assume if DA is employed as payment 지급 조건으로 DA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서울은행은 어떠한 역할 what role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서울은행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서울은행으로 갈 것이다. 처음에 피터 한이 얘기했었죠. 미스터 쿠퍼에게 보내면서 내가
모든 서류들을 챙겨서 우리는 필요 서류들을 수령하면 서울은행으로 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심의뢰인이 서울은행은 추심의뢰은행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정답이 나오죠. 자, 여기 나오는 통지은행이나 4번에 있는 확인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장상에 등장하는 은행이고요. 3번에 있는 콜렉팅뱅크는 추심은행을 이야기합니다. 추심은행을 콜렉팅뱅크, 그리고 추심을 콜렉션이라고 부르죠. 자, 2번에 fill in the blank with suitable word라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시오. 가장 적합한 단어를 채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빈칸 아까 봤었죠? fact 괄호하고 your instruction, 그러니까 당신의 지시에 따라, instruction 하면 지시라는 거죠. 당신의 지시에 따라, 뭐뭇에 따라라는 개념의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처음에 무역영어를 소개해 드릴 때 단어와 수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s per, 뭐뭐에 따라라는 표현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에 regarding,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우리가 regarding to 그리고 about 같은 의미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3번에 with reference 해서 뭐뭇을 참고하여, 뭐뭇을 응용하여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4번에 into 하면은 뭐뭐 안으로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들, 지금 현재 무역 결제에 대한 내용들, 송금 방식과 추심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송금 방식에서는 사전, 그리고 동시, 사후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고 현물 상환과 인도 방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추심 결제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DP와 DA 방식이 있다라는 거. DP 방식은 Document Against Payment에서 서류를 주면 바로 지급을 받는 거. 그리고 DA 방식은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 그래서 선적 서류나 서류들을 먼저 인도를 받고 환원의 만기 때 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상이 조금 대금 지급 회수에, 대금 회수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실제로 DA와 DP의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추심 거래에서는 은행들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영어, 영문 해석이나 영장문 시험에 나올 때도 그 내용들을 해석을 해놓고 누가 누구에게 준다. 이게 추심의뢰은행이다. 추심은행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만 지을 줄 안다면 충분히 문제들을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무역영어에서 송금 방식과 추심 방식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